세상의 만 가지 산업 기술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채널I 신개념 기술 토크쇼 만기누설 진행의 정만기입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 이슈로 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는 말도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말도 쓰던데 비메모리라고 부르는 거는 별로 적정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IC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였던 적은 없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잘 나가다가 예. 최근에 수출이 좀 꺾이고 있고 예. 영업이익률 20%면 제조업에서 보통 10%만 나와도 잘 나온다고 그럽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되는 점이 뭔지. 메모리 산업이 그렇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술 격차는 3 내지 5년 정도. 따라오고 싶다가 예, 포기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먼저 늘 만기누설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든든한 분이죠. 보스 디자인의 김정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남기만 반도체협회 부회장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친숙하시기도 하지만 또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은 대표님, 네. 반도체가 뭔지 아세요? 먼저 시스템 반도체라는 말도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말도 쓰던데 이 둘이 같은 의미인 건지 부회장님 먼저 용어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전류를 흘려보내기도 하고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기도 하는 네. 하나의 물질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반도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기적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그 저장된 정보를 꺼내 쓰고 네. 연산작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실리콘 칩을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와 메모리가 아닌 네네네. 것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비메모리라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네. 그 비메모리라는 거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이외에 나머지 전부 다를 통칭해서 부르는 개념입니다.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칭해가지고 비메모리라고 부르는 거는 별로 적정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산업계에서도 주로 시스템 IC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큰 용량을 가지고 연산작용을 하는 그런 반도체들을 이제 통칭해서 시스템 I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어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용어 정리 그 반도체 주변이 설명이 안 되셨네요. 그 예. 반도체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이걸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네. 역시 메모리와 시스템 IC 쪽은 확연히 다른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를 보면은 IDM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Integrated Device Maker라고 해가지고 종합 칩 메이커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기가 일관 공정을 가지고 웨이퍼를 구입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장비 회사도 있고 웨이퍼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설계해준 회사도 있고 그리고 그 각종 재료와 부품들을 공급해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이 반도체는 가스나 이런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내부 장비를 계속
클리닝을 해줘야 돼요. 세정. 그래가지고 요런 서비스 업체들, 요렇게 이제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체인 형태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렇게 넘어가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IDM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1대1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용어인데 방사형 생태계다. 방사형 예. 생태계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메모리 부르고 반도체의 있습니다. 생태계는? 예,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서 그 방사형 생태계로 돼 있고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소위 말하는 밸류 체인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아이디어와 지식이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팹리스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있는데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 네. 근데 이 팹리스는 왜 팹리스냐면 팹이 이제 공장이란 뜻인데 공장이 없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설계를 해가면은 공장은 어디서 있느냐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는 장비를 갖춰놓고 팹리스들이 설계한 칩을 제작해주는 곳이 파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준 칩을 후공정으로 이제 완성된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이렇게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즘은 점점 이것이 또 분화가 되고 있어요. 그 기술적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거를 저희 업계에서는 IP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intellectual property인데 그거를 지적재산권이라는 의미로 쓰지 않고 개별 단위의 설계 단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IP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 IP를 여러 개 모아가지고 칩을 설계하는 회사는 팹리스. 그 다음에 팹리스들이 워낙이 많아지다 보니까 파운드리에서 이 팹리스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운드리도 파운드리마다 전기적, 전자적 특성과 생산 캐파와 스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양쪽에 서로 다른 수요를 코디네이션 해주는 디자인 하우스라는 업종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리스,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파운드리, 패키징 이렇게.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 국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부회장님한테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였던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확히 제가 좀 전에 그 용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메모리의 1위는 맞습니다. 네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에서 예. 1위다. 네네. 반도체에서 1위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고요. 네. 뭐 토탈 개념으로 말하면은 2013년부터 미국 다음에 이은 2위 정도는 하고 있어요. 1위는 아니고요. 반도체 분야, 반도체 산업이 태동했고 또 융성했고 지금도 융성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반도체 국가는 미국입니다. 네. 그리고 2위가 이제 우리나라가 되는데요. 네.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미국이 한 49%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24%. 그 중에 대부분은 메모리 분야예요. 메모리 분야에서는 우리 한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을 개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품목이 단일 메모리 품목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인데 아마 세계 경제 역사에서도 이렇게 오랜 기간 1위를 지키고 있는 품목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1위다, 반도체 1위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하고 네.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정말 경쟁력도 취약하고 마켓 점유율, 시장 점유율도 아주 낮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왜 그래서 점유율이 왜 차이가 메모리 나는지. 반도체에서 강점이 있고 네네.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가 왜 약점이 있는 건지 네.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당시에는
미국, 일본, 유럽 국가에 비해서 후발 국가였죠. 그렇죠. 근데 시스템 IC 쪽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커스터마이즈된 필요했었습니다. 거, 예. 고객 지향적인. 그런데 뭐 우리가 그런 게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고 그 당시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 9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의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기업의 발전 전략은 빠른 시간 내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리의 발전 전략이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커스터마이즈 돼 있고 대량 생산이 되는 품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은 우리나라의 전략과 딱 맞아떨어지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메모리는 생산 수율을 단기간에 확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에 매우 적합한 산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것을 맞는 업종과 품목을 찾아서 투자를 과감하게 했고 그것이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되는 요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봅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최선의 투자 전략을 세웠고 그걸 실행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 메모리 쪽으로 1위까지 올라온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투자가 이쪽에서 끊임없는 투자를 요구하기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IC 쪽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여력이 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그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못해 있었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뭐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로 간다면 우리의 보완할 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현 상태는 어떤지 먼저 아주 간략하게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을만 이제 일단 잡아 본다면은 IoT, 그다음에 5G, 빅데이터 이런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는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시스템 IC 반도체 칩을 장착하지 않았던 제품들의 반도체 칩이 이제 장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 그렇죠. 그다음에 보일러, 가스 보일러 이런 데 다 반도체 칩이 이제 시스템 IC 시스템 IC를 얘기하는 거죠. 장착이 되거든요. 물론 네. 시스템 IC에 센서도 붙고 메모리도 조금 붙겠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은 예측치가 뭐 워낙 편차가 있긴 하지만 2030년까지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하면은 약 170억 개 정도의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를 80억으로 본다면은 1인당 2개의 기기가 인터넷에 늘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2030년에 되면은 약 어떤 사람은 600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00억 정도 뭐 적게 잡아도 230억 개 정도의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물린다. 네. 인터넷에 커넥션 된다는 얘기는 그 기기에 지금은 없었던 시스템 IC 칩, 메모리 칩, 그리고 통신 칩이 필수적으로 장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칩의 수요, 이거를 과연 누가 공급을 할 거냐. 네. 요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근데 이거는 아까 시스템 IC 그 자체가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돼 있고 기술적인 특성도 세분화돼 있는데 이 전자 제품에 붙는 것은 그나마 유사한 특성을 갖는데 이제는 전자 제품에 붙는 게 아니고 지금의 뭐 10배, 20배씩 늘어났는데 전자 제품이 아닌데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옷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집에도 들어갈 거고. 구두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우리가 피 뽑아서 피 검사 시계는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세분화된 소량 다품종의 시대로 들어가고 사람한테서 있습니다. 바이오 칩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칩 시장이야말로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그 부분을 가가지고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잘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수출도 좀 꺾이고 있고 예. 특히 중국이 메모리 분야에 그 반도체 수요가 높다 보니까 예. 자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반도체 굴기도 지금 대책으로 내놓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반도체 우리의 산업에 지금 뭐 위기라 그럴까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일단 진단을 해주시고 우리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그 내용과 또 우리가 좀 우려되는 점이 뭔지 그런 걸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나눠서. 네네. 먼저 현재 상황의 진단을 이제 보면은 처음에 말씀하신 수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작년 12월 달부터 수출이 이제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연속 하락을 했는데 올해는 한 1,050억 불 정도. 그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약 17% 정도의 감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이것이 기간이 조금 지나갈수록 조금씩 더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조금 불안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 업종이든지 사이클은 있거든요. 업다운은 있는데 그 불가피하게 오는 다운 형태에 지금 와 있지 이것도 또 리세션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느 시점 가면은 다시 분명히 이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심지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0%나 감소됐다고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70% 정도 깎였는데 네. 영업이익률은 40%대에서 20%대로 내려왔어요. 영업이익률 20%면 제조업에서 보통 10%만 나와도 잘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5% 10%면 좋은 거죠. 근데 20%면은 지금도 무지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투자를 줄이고 뭐 이게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미래의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것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네들의 메모리 자금률은 거의 뭐 한 몇 프로 수준, 20%라고. 단단히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단단히. 자기네들 내수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삼성, 하이닉스, 여기 인텔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외국계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지. 그거 빼면은 순수 토종업체들이 공급하는 메모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 4% 미만. 그리고 시스템 IC 쪽도 결국에는 파운드리 물량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중국 공무원들이 그 메모리나 아무튼 반도체 발전 전략을 안 만들면 그 사람들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 공무원이든지 간에 이거를 해결해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100% 수입 의존하면서 왜 못 들어오느냐? 다른 나라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반도체 공장의 라인을 하나 깔으려면은 요즘은 15조 내지 20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12조 원 내지 15조 원 내지 20조 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 그걸 백업해 줄 수 있는 정부가 없어요. 네. 그만한 돈을 가진 정부가 없어요. 유일하게 중국만이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중국이 막 50조 뭐 거대한 그래서 자금을 막 투자하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반도체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안 하면은 자기네들의 산업 정책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막대한 거대 자금도 들어가고 뭐 인력도 흡수하고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우리나라는 괜찮은 건가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중국이 일단 우리나라의 수출의 약 65 내지 70% 정도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중국에서
자체 국산화해서 소화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길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은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산업이 그렇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도 기술 격차는 3 내지 5년 정도 무지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격차는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측면을 빼더라도 이 3강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래서 중국 업체가 들어오면은 일단 마이크론부터 경쟁하면서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와 가지고 마켓 쉐어를 잠식해서 나가는 데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러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중국 정부에서 또 지금 가지고 있는 펀드 이상의 규모의 자금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주요한 중국이 사실 이 반도체 분야도 지금 걱정이지만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를 바싹 추격해오고 뭐 일부는 어렵게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나마 반도체가 좀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일단 딴 것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초격차 전략. 그래서 아무튼 기술적 격차를 최대한 벌려가지고 못 따라오게 만드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선제 투자. 선제적인 투자. 그리고 무조건 선제적으로 막 투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타임리한 투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즉 적시에 적재적소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경쟁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지금 좌절이 되겠죠. 따라오고 싶다가 포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력. 그다음 이거는 반드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소자 업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 재료, 부품. 그다음에 그 외에 관련되는 반도체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불법적으로 이것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되는 부분.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정책이라고 지금 볼 우리 수 있죠. 투자 계획이 어떤 상태죠? 예, 지금 투자 계획에 대해 가지고 그렇지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느라고 그 부분을 건너뛰었는데 삼성전자에서도 평택 쪽으로 해가지고 메모리 쪽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행스러운 부분이 제가 아주 적기에 선제적인 투자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뭐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토지 형질 변경이다 뭐 그다음에 이 하는데 시간이 엄청 소요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레드테이프, 관료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일거에 해소하는 그 용인에 있는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그래가지고 그런 입지 공급의 문제, 그 다음에 전력 용수 이런 부분의 문제는 물론이고 그 주변의 협력 업체들, 그 다음에 관련 인프라, 연구, 인력, 양성 이런 것까지도 종합한 클러스터를 만들므로 해나가지고 참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시기적으로 아주 좋았고 네. 그 다음에 기업의 과감한 선제적 투자를 정부에서 그야말로 풀리 서포트했다는 거. 그 옛날 제 정보통신국장 할 때 판교에다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못했는데 후배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야말로 이제 아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이 쫓아오는 거를 한 발 더 먼저 뛰어나갈 수 있는 네. 아주 그런 진짜 환영할 만한 적시 투자. 환영할 만한 그런 정책이었다. 반도체만 같아라. 다른 산업도 그렇게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개념 기술 토크쇼 만기누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